자, 두 기자님은 미지의 파라다이스, 바닷속으로 사라진 전설의 대륙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틀란티스. 당연히.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저서를 보겠습니다. 헤라클레스의 기둥 저편에 아주 큰 아틀란티스라는 섬이 있다. 사방에 금과 은 등으로 부가 넘쳤고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대국이다. 하지만 아틀란티스는 하루아침에 바닷속으로 침몰, 인류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저서에도 나오니까 사실 뭐 구전으로만 내려오던 땅이 아니라 정말 분명히 기록된 게 있으니까 우리가 다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은 많이 되는 건데 만약에 아틀란티스가 실존했다면 어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최초의 4대 문명보다 훨씬 전에 그렇죠. 초고대 문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끌며 전 세계 수많은 고고학자, 역사가들이 아틀란티스를 찾아 대탐험, 대서양, 모로코의 사하라, 심지어 버뮤다 삼각지대까지 아틀란티스라고 주장하는 곳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아틀란티스의 실체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아틀란티스라고 주장하는 또 하나의 후보가 등장합니다. 바로 바하마 제도의 작은 섬, 비미니. 여기서 아틀란티스 뭐 유적이라도 발견된 겁니까? 아하. 자, 먼저 비미니 섬이 아틀란티스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근거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비미니 섬 인근 바닷속에서 도로가 발견됐습니다. 도로요? 일명 비미니 로드라고 불리는 이곳은 평균 길이가 2m고요. 높이가 약 0.5m, 무게가 1톤가량 되는 네모난 돌이 규칙적인 간격으로 약 630m 거리까지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조물을 발견한 밸런타인 박사는 비미니 로드가 최소 6,000년에서 12,000년 전에 만들어진 인공 도로라고 발표. 일각에서는 이 비미니 로드가 아틀란티스로 가는 통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게 말이 됩니까? 저게 자연현상입니까? 저거는 진짜 자연현상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러네요. 전 말이 안 돼요. 너무 균질하긴 하네요. 그렇죠. 아니, 예. 바닷속에 그것도 한 10,000년 전에 인공 도로가 있다. 사람이 만든 도로가 있다. 그렇죠. 이거는 진짜 우리가 몰랐던 문명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뭔가 더 증거가 나와야지만 이게 좀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결정적인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유명한 예언가인 에드가 케이시. 그는 1929년 주식시장 붕괴와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과 소련의 몰락까지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그런 그의 또 다른 예언. 1968년 바하마 해역에서 아틀란티스 대륙이 바다 위로 솟아오를 것이요. 아니 뭐 아직까지도 솟아오르진 않았는데 이 예언이 왜 중요한 증거라는 거죠? 비미니 섬이 위치한 곳이 바로 바하마 해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결정적으로 비미니 로드가 처음 발견된 시기가 바로 1968년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떠오른다는 게 이게 물 위에 뜬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람한테 발견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도 그렇죠. 해석할 수 있죠. 어허.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신기하긴 한데 이거는 약간 저 예언가의 영역이지 이게 뭐 과학이 과학적인 아니잖아요. 근거는 아니잖아요. 뭔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인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가설을 준비했어요. 바로 아틀란티스가 현재 카리브해 쿠바 일대에 존재했다는 주장입니다. 쿠바. 쿠바 아틀란티스설을 제기한 이는 영국의 유명 역사 작가인 앤드류 콜린스. 그는 전 세계 각지의 고대 문명 유적지, 신화와 플라톤의 기록을 연구에 추리했습니다. 쿠바가 아틀란티스였다는 첫 번째 근거. 아틀란티스는 리비아와 아시아를 합친 것보다 큰 거대한 대륙이다. 사람들은 플라톤의 대화편에 기록된 이 문장을 아틀란티스의 대륙 크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콜린스는 그리스어의 보다 큰이라는 단어가 중간에라는 단어와 유사하다고 생각, 아틀란티스 대륙을 리비아와 아시아의 중간 위치인 카리브해 지역으로 추측했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이기 때문에 리비아와 아시아의 중간 위치를 카리브해로 추측한 것이죠. 근데 또 왜 하필 쿠바예요? 쿠바가 아틀란티스였다는 근거 두 번째입니다. 큰 산맥이 차가운 북풍으로부터 아틀란티스 대평원을 보호했다. 콜린스는 플라톤이 말한 산맥이 쿠바의 과니구아니코 산맥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매년 겨울이면
북쪽 할렌 전선이 쿠바 대륙으로 불어닥치는데 과니과니코 산맥이 북풍을 막아서 쿠바의 서쪽 평원 작물들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치면 북풍 막는 산맥은 너무 많죠. 아니 산맥 중에 많다. 바람을 안 막는 산맥이 없죠. 없지 산맥 그래요. 무조건 근거 좀 부족해야지. 근거 부족하다. 네. 자, 이번엔 진짜 확실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쿠바가 아틀란티스였다는 근거 세 번째. 콜린스가 주목한 멕시코 신화 뱀의 사람들. 뱀의 사람은 동쪽의 아스틀란에서 건너 7개의 동굴에 우두막을 짓고 사. 콜린스는 신화에 언급된 아스틀란이 아틀란티스와 어원이 같으며 신화 속 동굴이 바로 쿠바 푼타델 에스테 1호 동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동굴에 동심원이 연속적으로 고리를 이루며 그 옆으로 S자 모양의 꼬리가 나온 암각화가 있습니다. 네. 콜린스는 이것을 혜성으로 추측. 고대인들이 혜성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의 뱀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멕시코 신화 속 뱀의 사람들의 고향인 아틀란티스를 쿠바로 해석을 했습니다. 각화가 근데 너무 생생하다. 누가 그려놓은 것처럼. 우리가 벽화 많이 봤는데 저렇게까지 선명한 벽화 잘 없잖아요. 하지만 아틀란티스가 쿠바였다는 콜린스의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설과 추론일 뿐이다 라며 반박을 했는데요. 도무지 찾을 수 없어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된 사라진 전설의 대륙 아틀란티스. 그것은 플라톤의 상상이 만든 전설의 섬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과연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곳일까요? 신비한 황금의 도시 마추픽추의 나라 잉카 제국. 13세기경 건국 초기엔 페루 근교를 지배하다가 15세기 말에는 서부 남미 일대를 장악, 거대 왕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잉카 문명에 수많은 유적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명 자체가 미스터리 그 자체란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 세계 7대 불가사의 잉카 문명의 비밀을 파헤치러 대탐험을 떠나보겠습니다. 전설로만 전해지던 잉카 제국이 본격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은 1911년 미국의 고고학자인 하이럼 빙언에 의해서 페루에서 고대 도시인 마추픽추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몇백 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면도칼 하나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이 맞닿아 있는 돌들. 마추픽추의 건설 시기가 1450년경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 당시 이렇게 정교한 건축술이 있었다는 게 충격 그 자체,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냥 어떻게 저 위로 저걸 가져가냐고. 그리고 평지에다가 저걸 다 쌓아서 뭘 지었다고 해도 놀라운 거긴 해요. 근데 저 2,400m 뭐 정말 높은 산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오죽하면 외계인 소리 나오겠습니까? 의문은 이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과거 잉카인들이 어떻게 농사를 지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농사도 뭔가 최첨단인가요? 여기도 뭐 최첨단 뭐 농기계 이런 게 나오나요? 잉카인들이 농기구로 사용한 것은 철이나 청동기가 아닌 바로 돌! 그들은 돌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미 조선시대에는 쟁기도 있고 낫도 있고 호미도 있고. 호미도 있고 다 쓸 텐데. 자, 심지어 한때 서부 남미 일대를 장악했던 잉카 군대의 주 무기 역시 총 등의 최첨단 무기가 아닌 돌도끼와 나무 곤봉! 임진왜란 때 조총 들고 외구가 쳐들어왔는데 맞습니다. 야 정말 시대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밸런스가 너무 깨지네. 결국 석기를 바탕으로 고도화된 잉카 제국은 16세기 철기로 무장한 스페인 군대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문명보다 훨씬 뒤늦은 석기 문화와 훨씬 앞서 나간 초고도 과학기술을 동시에 지녔던 잉카 문명. 과연 어느 쪽이 진짜 그들의 모습이었을까요? 이번 특종은 폴란드 고고학팀을 충격에 빠뜨린 사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어허. 이게 뭐 어쨌든 글씨가 뭐 잔뜩 써 있네요. 아 역시 오 기자는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해하게. 네. 글씨는 뭐 당연히 있지 않았을까요? 전 기자가 이게 뭐지 하는 사이에 이게 뭐지가 뭐냐면 저 해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아 그래 뭐 한 줄, 글씨는 당연히 있고 한 줄이라도 좀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뭐 날씨가 화창한 편이었다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요? 근데 여기다 왜 이렇게 다 써놨지? 저 글들을? 이곳은 아프리카 수단 북부의 나일 계곡의 한 유적지에서 발굴된 지하실입니다. 벽면 가득
적힌 알 수 없는 글씨와 함께 발견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7구의 미라. 와. 이 지하실을 연구한 폴란드 고고학 팀은 미라들과 벽의 비문은 악령을 쫓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저렇게 긴 글들을 왜 써놨겠습니까? 날씨 얘기했다면서요. 아니 날씨가 화창한 데 비해서 여기 기운이 심상치 않다고 써 있었어요. 아니 근데 이제 근데 이 폴란드의 고고학 팀은 발견 당시 미라들이 모두 예복을 입었고 일부는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는 점에 주목했어요. 이 지하실을 1113년에 사망한 트리니티 수도원의 대주교 게오르기오스와 성직자들의 무덤으로 추측. 마쿠리아 왕국에서 가장 강성했던 왕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 이건 또 다른 얘긴데. 마쿠리아 왕국은 뭐예요? 마쿠리아. 마쿠리아 왕국은 모르죠. 전 처음 들어봐요. 뭐 어디예요 이게? 마쿠리아 왕국은 뭐 지금은 사라진 문명으로요. 예. 5세기 후반에 현재 수단 북부와 이집트 남부에 건립된 기독교 국가인데요. 수도인 고대 동골라를 중심으로 거대한 건물을 새롭게 건립하고 벽화와 공예예술이 발달, 와. 약 900년 동안 왕국이 번성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너무 모르잖아요. 900년이면 사실 뭐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의 신라 정도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러네. 좀 생소한데 사실 저 미라들이 지키는 왕은 그럼 누군지 알려졌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마쿠리아 왕국은 1365년에 일어난 내전으로 왕조가 쇠락, 그리고 1560년대에 오스만 제국에 점령당하며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요. 네. 그리스어와 콥트어로 작성돼 있는 벽의 비문들을 조사한 결과 하나님과 천사의 이름, 주기도문 등 성경 복음서 일부와 성모 마리아의 마지막 기도문으로 해석. 하지만 미라들이 지키는 무덤의 주인 마쿠리아 왕의 정체는 물론 마쿠리아 왕국 역사의 많은 부분이 현재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저렇게까지 아예 자료가 없다라는 게 사라진 문명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 의문이긴 하네요.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사는 행성을 알려진 지구.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지구 내부에 또 다른 문명이 있고 그 세계에 또 다른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읽은 SF 소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허무맹랑합니다. 허무맹랑해요. 예. 정말로 황당무계한 이야기지만요. 지구 속에 또 다른 문명과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 내부가 뭐 멘틀로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속이 비어 있으며 그곳에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일명 지구 공동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들의 주장은 상상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악설일지 지구 공동설의 실체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구는 크기에 비해 질량이 지나치게 가볍습니다. 지구는 표면적이 약 5억 1천만 제곱킬로미터에 질량은 약 60헤톤인데요. 그야말로 지구 공동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지구가 크기에 비해 생각보다 가볍다고 한다면서 이들은 지구 내부가 비어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뭐 질량이 작다고 해서 지구 속이 비어있다라고 단정 내리기에는 근거가 너무 부실하다라고 생각되는데 뭐 다른 건 뭐 없습니까? 아, 설마 그것만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요. 1968년 11월 23일 기상위성 에사가 찍었다고 알려진 북극해의 사진인데요. 누가 저기다 구멍 뚫어놨네요? 자, 북극해에 존재하는 저 미스터리 존. 지구 공동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저 구멍이 북극해 구멍난 부분이 지구 속과 밖을 통하게 하는 입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이 1997년 1월 미국과 러시아가 40여 년 동안 군사 목적으로 수집한 북극해 비밀 정보를 공개. 자, 그렇게 그린란드와 노르웨이 북단 사이의 북극해에서 물이 빠지는 통로인 굴뚝의 존재가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아 진짜? 뭐가 있나 그런 줄 아네? 정말 믿기 힘들지만요. 지구 내부에 다녀왔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그곳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는 키가 3m 이상 되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노르웨이 출신 올랍 얀센이라는 남성은 북극해로 향하던 도중 우연히 지구 내부로 들어갔고 2년 반 동안 살다 나왔다면 생생한 경험담을 전했는데요. 그가 목격한 지구 내부의 세상의 모습은 아주 놀라웠습니다. 그곳에 사는 인간의 수명은 무제한.
그리고 나이도 본인 스스로 설정 가능. 뿐만 아니라 문화와 과학은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곳보다 수천 년 앞서 나가 있고 공룡과 같은 멸종 동물이 그 세계에 아직 존재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 지구 공동설에 대한 논란을 가장 확실히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은 지각을 뚫고 직접 지구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지만요. 지각의 평균 두께는 35km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뚫은 지각의 한계는 12km에 불과해서요. 그래요? 지구 공동설을 직접 와서 눈으로 확인하는 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과연 지구 속의 또 다른 지구는 실존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호기심 어린 상상력의 결과물일까요? 현재 약 40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출현한 것으로 알려진 인류. 그런데 말입니다. 일각에서는 최초의 인류와 문명이 등장한 곳이 이곳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륙의 연평균 기온 영하 55도,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원시 대륙이라 불리는 남극입니다. 아니 사실 지금도 혹한의 환경으로 일부 연구원만 연구 목적으로 상주하고 있는데 저기서 사실 문명이 나올 수가 있나 저렇게 추운 곳에서. 2012년 9월 전 세계 언론에서 보도된 충격적인 내용. 남극에서 피라미드 발견.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어떤 문명이 존재한 적이 없다고 알려진 남극에서 인공 구조물인 피라미드가 발견됐다? 이게 바로 사라진 초고대 문명과 우리가 모르는 인류가 남극에 존재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좀 이상하긴 하다. 자, 일부 과학자들은 날씨 변화가 심한 남극에서 오랜 세월 침식되면서 이 피라미드 모양을 갖추게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부분 산은 험준한 산맥에 위치하고 있는데 남극에서 발견된 피라미드는 평평한 지형에 있기 때문에 자연 형성된 산이 아니라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산매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변이 다 평평합니다, 지금. 그러면 증거를 좀 더 주시면 제가 그래요? 믿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요 정도로 남극 대륙에 고대 문명이 있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2012년 8월 네이처에 따르면요, 남극의 암석을 조사해 봤더니 무려 1,500만 년 전 남극 대륙에 야자수습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남극이 지금과 달리 인류가 생존할 수 있었던 아열대 기후였다는 거죠.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당시 존재했던 초고대 문명의 인류가 이 피라미드를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인류가 아프리카에 등장했다라고 추정되는 게 한 400만 년 전이라고 보면 만약에 이제 1,500만 년 전에 남극 인류가 있었다면 인류의 기원의 역사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네. 게다가 2018년에는 남극 대륙에 존재했던 고대 인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남극 대륙 아래에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바로 SNS에 게재된 한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남극 빙하에 90m에 달하는 구멍을 뚫은 뒤 얼음 조각을 던졌습니다. 이때 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약간 총소리? 이펙트? 이펙트 같은 소리가 났죠? 총소리? 마치 누군가가 위협을 느끼고 자신들만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총을 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남극의 대륙 아래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찾은 문명의 역사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시작된 것은 아닐까요? 우리나라 태초의 신화, 환웅과 웅녀, 곰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 신화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신화 속 주인공이 곰인 나라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유럽에 말이죠. 아예 도시명부터 나는 곰이로소이다, 곰을 내세운 곳들이 있죠. 스위스의 수도 베른. 중세 시대부터 이 지역에 곰이 많아 수도명을 곰이라는 뜻의 베른으로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도 베른의 리데크 다리 부근에 가면 딱 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또한 곰, 바로 곰 공원이 있죠. 곰공원. 베른 사람들에게 곰은 자랑, 자부심 그 자체라고 합니다. 도시 이름 자체가 곰인데 뭐. 그리고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상징하는 것 또한 곰인데요. 베를린 주는 1954년 시대마다 자주 바뀌는 베를린 문장 속 곰의 모습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요. 곰을 베를린의 상징으로 지정합니다. 탕. 붉은색의 발톱과 혀, 그리고 직립한 채 포효하는 곰을 베를린주의 상징 관련법으로까지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베를린 거리 곳곳에 곰 동상이 즐비한데요. 베를린 중앙역 안에도 딱 두 팔 벌려 관광객들을 맞이해 주고요. 관광 명소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역 앞에는 베를린 지하철 노선이 그려진 곰 동상까지. 베를린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 앞들에도 태극기 그림이 그려진 곰 동상이 이렇게 있고요. 정말 뭐 곰 천국이네요. 뿐만 아니라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베를린 영화제의 상 이름, 최고 작품상에 수여하는 상 이름이 황금 곰사. 그렇습니다. 황금 곰상. 또 각 분야 우수상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은곰상 등 베를린 영화제 트로피 역시 곰 모양이죠. 야, 이렇게 보니까 연결고리들이 착착 맞아 들어가네요. 그렇죠. 진정한 곰의 후예 같은 느낌. 그렇다면 유럽의 곰아리, 곰 리스펙트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숲의 지배자인 곰은 고대 유럽에서부터 신적인 동물로 여겨지면서 숭배의 대상이었는데요. 유럽 대륙의 원주민인 켈트족과 북유럽의 게르만족은 곰을 가문의 시조로 여기면서 왕가의 문장으로 사용했고요. 심지어 전쟁에 나가기 전 전사들은 승리를 위해 우리의 신 곰의 피를 마시자 라며 곰의 피까지 마셨답니다. 그 정도로 막 좋아했고. 맹신했네 아주. 기세등등한 곰의 후예 유럽인들, 이들의 곰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초원 지역에 사는 몽골인들은 여름철에 타르바간이라는 다람쥐과의 저 철치류 동물을 사냥해서 여름 특식, 보양식으로 요리해 먹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타르바간 요리를 할 때 겨드랑이와 어깨 부근에 있는 부위만은 꼭 떼어내고 먹는다고 하는데요. 자, 몽골에서 어린 시절부터 배우는 아주 유명한 이 신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 태양 7개가 나타나 세상을 지독한 가뭄에 들게 했습니다. 극심한 더위와 갈증 속에 괴로워하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활만 쐈다 하면 무조건 백발백중이었던 몽골의 명사수 에르히 메르갱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그에게 화살을 쏴 이 많은 태양을 없애달라며 애원했는데요. 그러자 에르히 메르갱이 약간 허세 아닌 허세를 부렸습니다. 아, 만약에 제가 7개 태양을 화살로 쏘아 맞히지 못한다면 말이죠. 제 엄지를 자르고 타르바간이 돼가지고 어두운 땅굴 속에 살겠습니다. 아, 이거 괜한 이빠른 소리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에르히 메르갱은 곧장 초원으로 나가 하늘을 향해 활씨를 탕야 당겼고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줄지어 떠있던 태양들을 하나하나 쏘아 맞췄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태양만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방심하면 안 돼.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앞으로 날아든 제비 한 마리. 결국 화살은 태양이 아닌 제비의 꼬리를 맞췄고요. 부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마지막 태양은 그 틈에 서쪽 산 너머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 몽골 사람들은 제비의 꼬리가 뾰족한 가위 모양인 이유가 에르히 메르갱의 화살이 제비의 꼬리를 맞췄기 때문이라고 믿는다고 하고요. 찢어졌구나. 가운데가 그때 이제 비었구나. 태양인 거죠. 패였네. 그리고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이유 역시 에르히 메르갱이 떨어뜨리지 못했던 마지막 태양이 서쪽 산으로 도망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뭐 설화가 아까 그 예 설화하고 거의 이름 빼고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저 제비 아니었으면 우리는 낮이 없을 뻔했네요. 자, 결국 태양을 모조리 없애는 데에도 실패한 에르히 메르갱. 그는 본인의 엄지를 자르고 타르바간이 되어 깊은 땅굴 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신이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킨 몽골 비운의 명사수 에르히 메르갱 신하였습니다. 하늘의 신 랑기, 대지의 신 파파. 이 두 신은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 창조 신화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랑기와 파파는 당신은 나의 데스티니, 우린 운명이에요. My darling, 당신과 1분 1초도 떨어지기 싫어. 아주 금슬 좋은 부부였습니다. 껌딱지 부부. 그래서 늘 서로가 꼭 껴안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부의 철철 흘러넘치는 LOVE, 사랑을 극도로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었으니 바로 이 부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니 왜 자녀들이? 엄마 아빠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 거 아니야? 그렇죠. 랑기와 파파 부부에게는 여러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왜 엄마 아빠를 싫어했느냐? 엄마 아빠가 계속 붙어 있으니까 깜깜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잖아요. 결국 부모 사이를 갈라놓을 방법을 고민했는데 그런데 이때 내가 엄마 아빠 사이를 갈라놓을 방법이 있어. 숲의 신 타네는 엄마의 품인 대지의 등을 대고 누워
두 다리로 힘껏 아빠인 하늘의 신 랑기를 밀어내는데요. 야, 이게 하늘과 땅이 창조되는 건 좀 비슷비슷한 개념들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되게 신화가 귀엽네요. 아까 반고랑도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예. 네, 사이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숲의 신 타네로 인해 천지가 분리되면서 햇살이 대지를 비추고 숲이 자라고 동물들도 자라고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태초, 빛의 세상이 창조된 거라고 합니다. 큰일 하셨네. 이후 뉴질랜드는 약 2,500년의 역사를 지닌 뉴질랜드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의 이름을 타네 마후타라고 지었고요. 마오리족은 지금까지도 이 나무를 숲의 수호신으로 여기며 귀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부모에게는 불효자였지만 마오리족에게는 창조 신화인 숲의 신 타네 마후타였습니다.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 프라야그라지에서 장장 49일간 열린 힌두교 축제 쿤부멜라. 이때 무려 2억 4천만 명이 강에 입수했는데요. 말이 돼? 어마어마합니다. 이 쿤부멜라는 2017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한 세계 최대 종교 축제인데요. 이곳에서 몸을 담그게 되면 특별한 신의 은총으로 죄를 사함을 받고요. 구원의 길에 들어선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속죄하기도 힘드네요. 예, 저 줄 서가지고 저기 들어가려면. 속죄도 저 번호표 뽑아야 돼요. 네. 이곳이 인도에서 종교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이유. 창조의 신 브라흐마가 최초의 제사를 드린 곳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힌두 신화의 창조의 신이군요. 맞습니다. 가장 메카 같은. 그렇죠. 인도에서는 최고의 신으로 추앙받는 삼주 신이 있습니다.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신 비슈누. 세계 멸망과 재건을 책임지는 파괴의 신 시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천지를 창조한 신 브라흐마. 제가 인도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예전에. 예. 인도의 모든 트럭과 택시에는 저 브라흐마가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없는 차를 본 적이 없어요. 태초의 신 브라흐마는요, 스스로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와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했는데요. 야, 여기 또 안 나오네요. 그렇죠. 본인이 깨고 나온 알, 그 반쪽으로 하늘을, 나머지 반쪽으로는 땅을 만들었어요. 요거 반고랑 똑같네. 네. 그리고 자신의 몸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창조해 사라스와티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딸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사라스와티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서 뜨거운 욕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라스와티는 그게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그래, 것이죠. 아빠인데. 그래서 아버지 격인 브라흐마를 피했는데 내가 그렇게 숨어버리면 어쩔 수 없구나. 이걸 더 만들 수밖에. 바로 머리를 더 만든 겁니다. 처음엔 머리 2개, 그다음에 머리 2개를 더 만들었어. 머리가 총 5개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5개의 시선이 그녀를 마구 추적을 했습니다. 이때 사라스와티는 아예 하늘로까지 도망을 쳤는데 브라흐마는 하늘을 향해 간곡하게 외칩니다. 우리의 결함만이 만물을 창조할 수 있단다. 내려와서 모든 생물과 신, 악마를 만들자꾸나. 브라흐마의 청을 듣고 마음이 약해진 사라스와티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결국 둘은 하나로 맺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 사이에서 탄생한 것이 인류의 조상인 마누. 참고로 앞서 나온 그 인도판 노아의 방주 마누, 그 마누의 선조인 셈이죠. 연결이 되네, 이렇게. 그렇죠. 저 인도 갔을 때 떠올려 보면은 시바나 비슈누나 가네샤는 많이 있어요. 근데 브라흐마는 많이 없던 것 같아요. 그 저 얼굴이 뭐 택시나 이런 데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아까는 트럭마다 브라마가 아, 있네. 그거는 네. 이제 인도의 모든 트럭과 택시에는 저 브라흐마가 있습니다. 편집하면 돼요. 거의 뭐 파괴신 비슈는데요. 예. 전 편집의 신입니다. 예. 두 기자님들은 네네. 그리고 지금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몽골의 이 부족의 건국 신화를 나도 모르게 알고 계실 겁니다. 나도 모르게요. 시베리아의 진주, 세계 민물 창고로 불리는 러시아의 바이카로스. 오, 예. 세계에서 가장 깊고 가장 오래된 호수인데요. 그런데 이곳에 몽골의 소수민족 부리아트족이 살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연방으로 부리아트 공화국이라는 독립적인 자치공화국을 이루며 사는 민족인데요. 아니 부리아트족 자체를 처음 듣는데 우리가 건국신화 어떻게 알아요? 이 스토리 얘기하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부리아트족의 찬란한 건국 신화. 자, 옛날 옛적 호리 투메드라는 사냥꾼이 살았는데요. 어느 날 호리 투메드는 바이칼 호수 주변으로 사냥을 하러 갔다가 3마리의 백조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백조들은 평범한 백조가 아니었는데요. 한 마리 한 마리 날개가 벗겨지더니 아리따운 여인들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오호. 이 세 여인은 호숫가 한쪽에 날개 옷을 놓고 수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 모습을 보던 호리 투매들은 세 여인이 벗어놓은 날개 옷 중 하나를 몰래 훔치고 말았습니다. 야. 뭐야, 우리 알고 있는 내용 아니야? 야. 천녀나무꾼. 정확합니다. 호리 투메드가 나무꾼입니까? 네. 자, 더 들어보십시오. 날개 옷을 잃어버려 다시 백조로 변신하지 못한 백조 여인. 그때 호리 투메드는 그녀에게 다가가 내가 당신의 옷을 갖고 있어. 나와 결혼한다면 훗날 옷을 돌려주겠어. 결국 그렇게 백조 여인은 선택의 여지 없이 호리 투메드의 아내가 되었고요. 세월이 흘러 백조 여인은 6명의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백조 여인은 여보, 내 옷 한번 입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한 번만 내 옷을 입게 해주세요. 라며 남편 호리 투메드에게 간청을 했는데 마음이 약해진 그는 결국 아내에게 숨겨뒀던 날개 옷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날개 옷을 건네받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백조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자녀들을 남겨둔 채 하늘로 날아가 버렸는데요. 아 진짜? 이때 백조 여인이 하늘로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남긴 한마디. 네, 너희를 하늘에서 지킬 테니 매월 초하루 나에게 마유와 차를 바쳐다오. 이후 백조의 자녀들은 매월 한 차례씩 몽골인들에겐 생수와 같은 말의 젖, 마유죠. 마유와 차를 제물로 바쳐 제사를 지냈고요. 부리아트족은 훗날 이 자녀들이 부리아트족의 시조가 된 거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되게 비슷하다. 자, 그래서 몽골의 부리아트족은요, 지금도 백조의 인간 모습이었던 여성 천신을 숭배하고요. 여성 천신 제사 때마다 마유와 차를 바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미의 여신인 그리스 로마 신화의 비너스. 그런데 이 비너스에 필적할 여신이 있습니다. 미와 다산, 사랑의 상징이자 북유럽 신화 최고 미의 여신 프레이야. 그녀는 북유럽 바나헤임에 사는 바니르 신족이었는데요. 이 바니르 신족이 아스 신족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평화협정의 명목으로 쌍둥이 오빠 프레이와 함께 아스 신족이 사는 아스가르드의 볼모로 잡혀오게 됩니다. 아스가르드는 우리가 좀 아는 그 거기 아닙니까? 토르 영화에 나왔던. 잘 알고 계시죠, 그 아스가르드? 거기에? 여러분이 아는 그 천둥의 신 토르, 그리고 동생인 장난의 신 로키도 프레이야와 같은 북유럽 신인데요. 이 프레이야의 미모와 토르 로키 형제에 얽힌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 인질이었지만 예뻐도 너무 예뻤던 프레이야. 그녀의 미모에 아스족부터 드워프족까지 모두가 그녀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스족의 적이자 거인족의 왕 트림은 토르족의 상징인 망치 뮬리르를 훔친 뒤 토르야, 프레이야를 다오. 그럼 뮬리르를 줄게. 라며 거래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토르와 로키 형제는 프레이야에게 부탁했죠. 하지만 나보고 거인족에게 시집을 가라고? 절대 못해. 형제의 부탁을 거절한 프레이야는 대신 착용하면 미모를 업시켜주는 자신의 목걸이 브리싱가맨을 형제에게 빌려줬습니다. 형, 어쩔 수 없다. 형이 프레이야처럼 변장을 해. 결국 토르는 동생 로키의 제안대로 미모 업글 목걸이를 착용한 채 미의 여신 프레이야로 변신. 그 다음 시녀로 변장한 로키와 함께 거인족 왕 트림을 속이는 데 성공한 뒤 무사히 뮬리르를 되찾고 거인족을 뚜까 혼내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요. 지금 우리들 이 현세 사람들에게도 그녀의 인기는 대폭발. 직장인들의 희망, 금요일 프라이데이의 어원이 바로 이 프레이야에서 비롯됐습니다. 세종 21년 함길도 도절제사의 보고에 의하면 우지개가 전하길 그해 11월에 사냥꾼이 곰 사냥을 하다가 나무의 빈 구멍에서 방울 소리가 나서 나무를 베보니 두 여자가 모두 아이를 데리고 있었다 한다. 사냥꾼이 물어 두 여자가 대답하기를 수곰의 협박에 당하여 아이를 낳았다고 하였는데 그 아이의 얼굴이 반은 곰의 모양과 같았다고 한다. 이게 조선시대라고?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나라 세종실록 86권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우지개는
오늘날 러시아 연해주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우데게족으로 우데게족이 고메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신들이 고메 후예라 여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도 곰이 등장하는데 이 러시아 신화와 좀 연결고리가 있네요. 그 문헌이 심지어 세종실록에 등장한다니. 그렇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런데요. 러시아의 우데게족에게는 더 사연 깊은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한 사냥꾼이 자기 아이들을 숲에 남겨두고 강물에 뛰어드는데요. 이때 남겨진 소녀는 곰의 아내로 소녀는 호랑이의 남편이 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소년과 호랑이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었지만 소녀와 곰 사이에서는 아이가 탄생. 우데게족들은 곰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자신들의 시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우리나라랑 똑같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도 호랑이가 탈락하고 곰이 그러니까. 후손을 남겼다는 게 완전 똑같아. 너무 비슷하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끝이 났냐? 아닙니다.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와 결혼한 소년이 사냥을 하다가 누이의 남편인 곰을 몰라보고 화살을 쏜 겁니다. 매형을 죽였네. 이때 곰은 죽음을 앞두고 I'm your 매형. 스타워즈예요? 아니 이게 저 다스 베어더야? 다스 베어더. I'm your 매형. 이라고 하며 유언을 하나 남겼는데 내 노인은 내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앞으로 여성은 곰 가죽을 덮고 자면 안 된다고 꼭 전해라. 굉장히 뭐 가족끼리 어떤 슬픈 사연인데 이게 지금도 그러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까? 우데기족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곰 사냥을 하지만요. 그 대신에 곰을 잡은 직후에 Голубатов! Асаса! Сагдыр Асаса! Ух, Годима, извини, что тебя добыли, ага. Дома оголодал. 그리고 곰고기를 먹기 전에도 모두 모여서 기도를 하고 먹는다고 합니다. 곰의 후예들이니까 곰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저건. 신성하게 여기는 거죠. 조상의 유언을 따르기 위한 곰의 후예, 러시아 우데기족들의 소중한 전통의식이 아닐까요? 멕시코 수중동굴에서 13,000년 전 유해 발견. 멕시코 유카탄 반도 수중동굴 6월 9구 이상 발견. 2007년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이 과연 어디서 왔느냐는 의문의 단서를 제공해준 13,000년 전 소녀 나이아 유고를 비롯해서요. 최근 15년간 약 10,000년 전에 멕시코에 거주한 원주민들의 유골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습니다. 10,000년 전 유골? 아니 난 그 10,000년 전이라는 것도 신기하고 수중동굴이라는 게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거기서 인류의 뼈가 발견이 돼요? 그런데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유골을 연구 분석하던 전문가들을 의아하게 만든 한 가지가 있었으니 이 좁은 동굴에 대체 왜 들어간 거지?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해 드디어 이 수수께끼를 풀어줄 단서가 발견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오. 그럼 이제 그들이 사망한 원인도 나올 수 있겠고. 그렇죠. 그죠? 그들이 살아갔던 세상의 문명도 혹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멕시코와 미국, 캐나다 연구팀이 유카탄 반도 수중동굴에서 발견한 무언가. 이건 광산을 채굴한 도구 같은데? 무려 12,000년 전 광산의 흔적이었습니다. 광산? 선사시대 광산 채굴에서 뭐해? 자, 그럼 이곳에 살았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대체 만여 년 전 이 광산에서 무엇을 채굴했느냐? 바로 붉은 빛을 띠는 광물, 대자석이었습니다. 대자석. 야, 근데 저 대자석은 뭐에다 쓸 수 있을까요? 정말 염료 아니면 정말 생각이 안 나네요. 현재 대자석은 자외선 차단제, 방충제 등의 염료로 사용되는데요. 당시에는 이 대자석으로 벽화를 그리는데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신기한 건요. 아메리카 원주민들 역시 대자석을 이용해 동굴 벽화를 그리거나 몸치장을 하는데 사용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박이다. 아니 옛날에 인도하고 우리나라 언어 놀이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뭐 인도에서 쓰는 말 중에 우리 말도 있다고 그랬고 그것처럼 하나의 문명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졌다는 증거가 아닐까. 네. 영화 인디애나 존스 속 고대 유적지들에는 침입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설치된 무시무시한 함정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화 속에나 등장할 법한 쉽게 사람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고대 유적의 함정이 터키에서 발견됐습니다. 2013년 4월 이탈리아의 한 대학교 고고학과 프란체스코 단드리아 교수 연구팀은 터키 남서부
파묵칼레 인근에 폐허가 된 한 사원의 유적을 탐사하던 중 섬뜩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 왜 새들이 여기에 다 죽어 있지?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새들이 아무런 외상도 입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그 기이한 현상을 조사하던 연구팀은 이 동굴의 입구가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등장하는 지옥의 문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 머리 새 달린 개 있는 지옥의 문이요? 케르베로스. 케르베로스. 연구팀이 그렇게 추측한 이유. 기원전에 활동했던 그리스 역사학자였던 스트라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지옥의 문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곳은 안개와 진기로 가득 차 있어서 간신히 앞을 볼 수 있다. 또한 어떤 동물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데 참새를 떨어뜨려 보니 곧장 죽는 것을 목격했다. 그 증기가 뭔가 독가스. 질식사죠. 그렇다고 한다면 입구에 있는 새도 이런 이제 독가스 때문에 죽은 거. 뭐 그렇게 추측을 해야 되나? 자, 그래서 2018년에 독일의 한 대학교 연구팀이 가스 분석기를 사용해 동굴을 탐색을 해봤습니다. 네. 그 결과 동굴의 가장 아래쪽은 무려 91%에 달하는 고농축 이산화탄소가 낮게 깔려 있다고 하고요. 오, 독가스 맞네. 그렇죠. 동굴 입구 근처에서도 최대 53% 정도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방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야, 아니 53%면 질식사하죠. 높긴 높아요. 되게 높을 수 있죠. 90몇 프로는 뭐. 고농축입니다. 연구팀은 사원터, 욕조, 계단 등도 발견됐으며 이들 유적도 고대 신화의 묘사와 일치한다고 밝혔는데요. 심지어 이 동굴 근처에서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신 하데스와 그의 아내 코레를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해리석 기둥을 발견. 이 동굴을 조사하던 프란체스코 교수는 과거 성직자들이 이 동굴에서 동물들을 죽이고 신을 모시는 제사를 지냈을 것으로 추측. 이 동굴은 하데스, 명왕성의 이름을 따 플루토니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지옥의 문. 과연 이 문을 지나면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로 알려진 허균의 홍길동전.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소설 속 홍길동은 이상향을 꿈꾸며 조선을 떠나 율도국을 세우죠. 그런데 홍길동이 세운 국가 율도국이 사실은 실존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홍길동전은 원래 실존 인물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 소설이잖아요. 아니 역사서에 언급은 돼요. 그 당시 의적이 있었고 홍길동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다고요. 제가 여러분께 새로운 가설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설이기 때문에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국내 한 역사 전문 작가에 따르면요, 이 율도국이 실존했으며 심지어 그 율도국의 위치가 지금의 대마도라는 겁니다. 아, 정말? 대마도가 율도국이라고요? 그렇죠. 저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요? 근거가 뭐 있습니까? 지금부터 율도국이 대마도라는 가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먼저 주목할 것은요, 여러분, 해류의 흐름입니다. 쿠로시오 해류의 한 줄기가 이 대마도를 거쳐서 한반도 동쪽을 따라 우리나라 북쪽으로 향하는 동안 난류를 형성하고요. 우리나라 북쪽에서 동해로 향하는 북한 한류와 교류. 자, 이런 해류와 계절풍의 흐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함경도에서 배를 띄우면 자연스럽게 대마도로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해류 타고. 야 진짜로? 근데 이것만으로 대마도를 율도국이라고 부르기는 그렇지. 자, 율도국 대마도설의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서 고사기에는 대마도를 항구섬 혹은 나루섬이라는 뜻을 가진 이 진도라고 표기하고 있는데요. 이 나루진 글자에서 삼수변을 일단 빼보자. 이 삼수변을 빼면 붓율자가 되죠. 붓율. 예. 그래서 추측하기를 홍길동이 대마도에서 왔을 때 항구에서 교역하러 온 일본인을 만나게 됐고 필담으로 섬 이름을 물었는데 일본인이 실수로 율도라고 알려졌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하. 글자로만 생각하면 말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이 또 있는데요. 현무사, 우리 친구야 친구 할 때 친구라는 단어. 뭔데? 자, 대마도에서는 일본 본토와는 달리 우리나라처럼 친구를 친구라는 발음으로 부릅니다. 도모다치가 아니고? 도모다치 안 써요. 어? 근데 대마도 사람들 지금 이 말을 대마도 사투리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어쨌거나 사투리처럼 그 지역에서만 내려오는 말인 건데 그럼요. 사투리가 있다는 얘기는 사실 그 오래 전에 누군가가 이 말을 어딘가에서 배워왔다는 그 거잖아요. 역사적 배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네요. 과연 가상국과 율도국은 실존했을까요? 그리고 정말 대마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었던 걸까요? 자, 잃어버린 대륙은 영화의 소재로 자주 등장할 정도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재죠. 그런데 영화 속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잃어버린 대륙의 흔적이 이 모리셔스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2013년 모리셔스 섬에서 학술 연구 중이던 노르웨이 오슬로대 연구진은요, 해안에서 채취한 현무암 모래에서 존재할 수 없는 역사의 흔적을 발견하며 들뜬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과거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와 인도 대륙의 다리 역할을 했던 잃어버린 대륙의 흔적입니다. 뭘 발견했길래도 잃어버린 대륙의 흔적이라고까지 했지? 자, 연구진이 발견한 것은 바로 최대 19억 년 전에 형성된 광물 지르콘입니다. 아니 지르콘은 요새 네네. 히토리의 일종으로 사실 공업에 되게 중요한 재료로 쓰이거든요. 근데 저게 왜 잃어버린 대륙의 흔적이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건요, 바로 연대입니다. 모리셔스 섬은 900만 년 전 용암 분출로 형성된 섬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900만 년 전에 형성된 모리셔스 섬에서 그보다 무려 18억 9,100만 년이나 앞선 광물, 지르콘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아, 그건 이상하네. 그래서 당시 연구팀은 이 지르콘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잃어버린 대륙의 파편이라고 추측을 한 겁니다. 잠시 학창 시절의 기억을 소환해 보시죠. 과거 2억 5천만 년 전 이 판게아라는 하나의 대륙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분리되고 이동해 현재 7대륙이 되었다는 대륙 이동설과 판구조론을 배웠던 기억이 나시죠? 기억납니다. 자, 연구자들은 인도와 모리셔스가 분리될 때 기다랗게 늘어난 땅덩어리가 끊기면서 그 조각이 인도양 밑으로 가라앉았고 그 위에서 화산이 분출되며 형성된 섬이 모리셔스라고 주장. 빌린. 그래서 모리셔스 아래에 묻혀있는 잃어버린 대륙을 모리티아라고 명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대륙 이동설이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대륙의 실마리를 하나씩 찾다 보면 언젠가 우리 지구에 대한 비밀도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언어 내생남 두 분께 퀴즈 나갑니다. 네네. 혹시 세계인의 언어, 알파벳. 이 알파벳의 기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리스! 당연하잖아요. 그리스. 아니, 알파벳이란 말 자체가 알파, 베타. 그래, 알파벳인 거 아니에요? 오, 그리스. 그러니까 그렇게들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럼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어딘가요? 그리스 아니라고. 그러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지금부터 잃어버린 알파벳의 기원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라키시. 2018년 이곳에서 약 3,5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토기 파편이 발견됐습니다. 이 토기 위에 뭔가 적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어디? 저거 약간 수메르 때 봤던 것 같은데. 문자네, 문자. 자, 이 문자가 바로 알파벳 연대기의 비밀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음소 문자는 이집트 서부 사막의 바위와 시나이 반도 남부의 광산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그 연대가 기원전 1900년에서 1800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와. 그리고 이 음소 문자는 가나안 광부들에 의해 기원전 1300년에서 1200년경에 가나안 지역에 퍼진 것으로 추정되고요. 예? 가장 오래된 음소 문자와 가나안에서 발견된 문자 사이에 대략 500년의 차이가 존재해서 알파벳 기원에 대해 풀리지 않은 잃어버린 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기의 문자를 발견한 오스트리아 고고학 연구팀은 독일에 적힌 문자는 이집트와 시나이 반도에서 발견된 글자들과 이후 가나안에서 발견된 문자 사이의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파벳 발전의 연대기가 이제 약간 그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 맞춰지는 느낌?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사실 뭐 확실하게 우리나라 뭐 훈민정 해례본 같이 이거는 뭐 어느 날 무슨 뜻으로 만들었다 딱 있으면 명확하잖아요. 이거 조선 아닙니까? 그래서 한글날도 이게 우리가 하나예요, 그런 게. 그럼 우리 문자 우리밖에 하나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한글이 우수한 거고. 그럼. 아니 제가 우수하지 않다는 말을 한 적이 그렇게 없어요.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 뜻이 해석이 됐습니까? 그래야 문자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죠? 네.
토기 파편의 문자를 해석한 예루살렘 히브리대 금석학자 하가이 미스가브에 따르면요. 첫 줄에 쓰인 세 개의 문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노예 또는 하인을 뜻하는 에베드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노예를 의미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이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을 했고요. 두 번째 줄은 히브리어로 과일즙이나 꿀을 의미하는 누페트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는데요. 요게 저 톡이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누구 꿀단지가 만지지 마 이런 거잖아. 이름 써놓은 거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토기 파편에 기록된 문자의 수가 적고요. 발견된 사료가 아직 많지 않아서 아직 알파벳의 기원에 대한 수수께끼가 완벽하게 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열쇠를 찾는다면 어쩌면 알파벳의 기원을 푸는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고대 문명과 전설의 왕국을 찾아 전 세계로 모험을 떠났던 인디아나 존스. 인디아나 존스가 마야 문명의 잃어버린 크리스탈 왕국을 발견했듯이 이번엔 저와 함께 잃어버린 도시 화이트 시티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오, 화이트 시티? 화이트 시티는 뭐죠? 처음 들어보는데? 건축물들이 모두 하얀색이라 화이트 시티라 불리는 이곳은요. 수백 년 전 중앙 아메리카 일대에서 신비로운 낙원인 그곳에 들어선 사람은 다시는 세상에 못 돌아온다. 그리고 16세기 중남미 아스테카 문명을 정복한 탐험가 에르난 코르테스의 편지에서 그 존재를 처음으로 언급. 그 뒤 많은 고고학자들은 반인반묘, 원숭이 신이 지배하는 화이트 도시가 존재했다고 여겼고요. 야, 이건 진짜 인디아나 존스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내용이네요. 와, 신비롭지 않습니까? 되게 이쁘게. 네. 했네. 자, 그리고 드디어 2015년 미국과 온두라스의 합동 탐사대는요. 특수부대의 도움을 받아 하늘길로만 접근할 수 있는 온두라스 모스키티아 지역 밀림에서 레이저 스캔 기술을 통해 전설 속 화이트 시티의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원숭이 같긴 하네. 근데 나는 이건 뭐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거는 그 주술적 의미가 강한 것 같아요. 숭배 대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원숭이일 수도 있고 원숭이 신을 모시는 걸 수도 형상화시키는 있고. 걸 그렇죠. 아까 언급이 됐죠. 원숭이 신을 위한 제사를 지낼 때 갖다 놓는 어떤 형상물일 수도 있고. 오, 신기하다. 이 탐사대는 이곳에서 샤머니즘 문명의 흔적인 반인반수의 돌 조각을 비롯 10에서 14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뱀과 새 등으로 장식한 조각 50여 개를 발견했고요.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 즉 권력 계층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피라미드까지 발견됐습니다. 저 왼쪽 위에 토기 파편 같이 보이는 걸 보면 저거는 상당히 정교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문양이 네. 저 정도 장식이 있다는 건 약간 그 계급 사회가 그렇죠. 무엇보다 피라미드 같은 거 세우려면은 계급이 높은 사람이 강제로 시키지 않는 한 그런 큰 걸 만들 수 없습니다. 노예 없이 못 만들죠. 인력을 동원하지 않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유물들이 거의 약 1000년 전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형이 잘 보존된 상태였고요. 뿐만 아니라 탐사대를 이끈 고고학자 크리스토퍼 피셔에 따르면 이 유물들은 단순한 잃어버린 도시가 아니라 프리 컬럼비안 문명을 상징합니다. 아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손을 타지 않아서 그래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그 하고요. 보존 상태가 너무 좋죠. 지금 굉장하네요. 육 6세기경 페르시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담은 설화 아라비안 나이트. 이번에 저와 함께 떠날 곳은요.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풍요의 도시로 등장하는 오만의 전설 속 고대 도시 바로 우바르입니다. 전설에 따르면요. 우바르는 당시 금만큼 가치가 컸던 약재이자 향료인 유향의 교역으로 화려하게 번성하면서 일명 환상의 도시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사치와 타락에 젖은 주민들의 모습에 노여워한 신이 한순간에 도시를 모래 속에 묻어버렸고 이후에 사라진 사막의 아틀란티스라고 전해졌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진 도시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정말 우바르가 그저 전설 속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만 1992년 우바르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거 뭐 전설 속의 얘기가 아니라 도시가 실제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대체 뭐지? 1992년 레드셋 위성의 원격 감지 레이더가 포착한 무언가. 이것이 모래 속에 파묻혀 있던 우바르의 발견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저게 나온 거네. 저 길이 예. 그리고 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만 남부 살랄라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170km 떨어진 사막에서 우바르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견됐는데요. 이후 계속된 조사 끝에 우바르와 예멘 동부를 잇는 일명 인센스 로드 유향길과요.
유향을 나르던 아랍 상인들이 이정표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30여 개의 석합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뭐 실크로드 같이 뭐 그런 게 있었네. 향로드네, 향로드. 유향으로 번성했던 게 맞긴 한가 봐요. 네. 근데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 모래에 이렇게 파묻혔다는 게 가능한가요, 이게? 조사 결과 우바르가 들어섰던 곳의 지하에서 거대한 석회암 동굴이 발견됐고요. 1세기 무렵 폭우가 쏟아지자 결국 석회암 동굴이 무너지면서 한순간에 도시가 땅 밑으로 꺼져버렸던 겁니다. 석회가 물에 약하니까 주저앉은 거네요. 저 당시에 만약에 저런 일이 있다라면 저걸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을 테니까 그냥 신이 덮었다라고. 혹시 옛날에 그런 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했겠어요? 과학적으로 모르니까 신이 분노한 줄 알겠어. 하루아침에 그렇게 도시가 얘기할 수 주저앉아 있을 것 버립니다. 뭐. 전설로만 전해졌던 고대 도시 우바르. 과연 싱크홀에 묻히기 전 우바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트로이 전쟁을 그린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를 각색, 배우 브래드 피트가 아킬레스 역을 맡아 사상 최대의 대격전을 벌였던 영화 트로이 기억하시죠? 이거 너무 재밌었어. 너무 리얼하게 잘 그렸어. 뭐 영화로도 많이 알려지고 그리스 신화로도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이 트로이 성을 열기 위해서 오디세우스가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서 함락을 시켰다. 그렇죠. 이게 트로이의 목마인데 그렇죠. 이게 실화 아닙니까? 고대 그리스 영웅 서사시에 등장하는 트로이 전쟁은 1870년 독일 고고학자 하인리히 슐리만이 트로이의 흔적을 발견하며 트로이 전쟁 역시 신화가 아닌 역사였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는데요. 그런데 트로이 전쟁이 실제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또 하나 발견됐다고 합니다. 전설처럼 전해졌던 트로이 전쟁의 산물, 고대 도시 테네아. 그런데 문헌으로만 전해지던 전설의 도시 테네아의 흔적이 실제로 발견된 겁니다. 트로이라는 곳은 유적들이 발굴되면서 실존 지역으로 확인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증거가 더 나왔다는 거잖아요. 2018년 그리스 문화부에 따르면 672제곱미터 면적의 유적지를 발견. 테네아 형식으로 추정되는 문과 대리석, 거주 공간과 도로를 비롯해서요. 무덤에서는 보석, 장신구, 200개의 도금된 노잣돈 등 와, 도시의 부유함을 상징하는 유물들이 출토됐습니다. 번성했네. 과거에 저 정도라면 뭐 엄청나게 번성한 거죠. 근데 저게 테네아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저 도시가? 좋은 질문입니다. 뭐 테네아가 새겨져 있든가. 그간 고대 그리스인들이 사용하던 무늬가 새겨져 있는 도자기 형식과는 다른 심플한 디자인의 도자기가 함께 발견됐고요. 그리고 2명의 태아가 담긴 항아리까지 출토.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는 인근에 위치한 고대 미케네, 코린트 등 그리스인들의 매장 방식과는 다른 독자적인 형식이며 테네아만의 문화라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발굴 책임자 엘레니 코르카에 따르면 테네아는 신화를 역사로 만들 뿐 아니라 그레코로만 시대의 환상적인 문화의 성취입니다. 라며 트로이 전쟁이 단순 신화가 아니라 실제 존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역사가 된 신화 속 트로이 전쟁. 어쩌면 많은 전설 속 이야기는 신화를 가장한 인류의 역사일지도 모릅니다. 중국 저장성의 작은 마을 롱유. 이 마을에는 바닥 없는 연못이 있다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거대한 수수께끼를 품은 2000년 전 연못의 비밀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1992년 이 마을의 주민들은 바닥 없는 연못의 실체가 몹시 궁금했던지 연못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17일에 걸쳐 연못의 물을 다 빼낸 마을 주민들은 무언가를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혹시 그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터널을 발견했나요? 오, 여기다 돌을 던져봤더니 총소리가 났나요? 아니면 거기서 3m짜리 아니 거인이 풍기도 나왔나요? 못한 거인이 나온 거 아니에요? 연못 아래에서 발견된 것은 거대한 수중 동굴이었습니다. 진짜? 높이 20에서 40m, 1000에서 3000 제곱미터 규모로 총 24개가 발견이 되며 진짜 크다.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자, 2000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동굴들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이 아닌 사람이 오로지 끈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인공 동굴이라는 점입니다. 이야. 그리고 이 룽유 동굴 안에는 정교한 조각뿐 아니라 교량과 계단, 기둥까지 발견됐지만 신기하게도 이 모든 작업에 불을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 정도면 진짜 누가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일부러 물 안에다가 묻었다.
라고 말하는 게 더 믿길 정도예요. 아니, 그러기에는 부피가 너무 커요. 근데 규모가 너무 크잖아. 한 개도 거의 아니고 도시인데? 24개 동굴을 그냥 끌로 이렇게 이걸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 요즘 기술로 저걸 저렇게 파내려가도 되게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요? 이곳을 조사한 고고학자들은 동굴에 햇빛이 드는 시간 동안에만 작업했을 거라고 추측. 하지만 왜 굳이 전기도 장비도 없던 당시의 기술력으로 힘들게 수중의 대규모의 동굴을 만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잘 보존될 수 있었는지 무수한 의문만 생기게 됩니다. 롱유 동굴은 왕가의 무덤이었을 겁니다. 아닙니다. 채석장이나 저장고였을 겁니다. 자, 하지만 왕실의 무덤이라면 있을 법한 유물들이나 매장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리고 돌이나 얼음을 채석했다면 어떻게 수중까지 돌과 얼음을 운반할 수가 있었겠냐는 것이죠. 그 어떤 역사서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신기하다. 정말 저게 만약에 물속에 있고 저 안에서 저걸 조각해냈다면 거기서 나온 돌을 어떻게 가지고 올라오냐고. 아니, 그리고 어떻게 저 물 안에서 저걸 그것도 너무 어려워. 잠수 뭐 스쿠버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1분이나 잠수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되고. 국가적인 어떤 권력이 주도해서 저걸 만들었다면 기록이 거의 있어요. 진시황릉 수준의 공사인데 그러면 기록이 기록이 있겠죠. 기독교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그런데 말입니다. 인도에서는 인도판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판 노아의 방주. 이것도 처음 궁금하다. 들어봤는데. 인도 버전. 처음 들어보죠? 네. 아주 먼 옛날, long time ago, 인도의 한 평원에 살던 남성 마누. 어느 날 아침 그가 강에가 세수를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손 안으로 쏙 들어온 작은 물고기. 제가 큰 물고기에 잡아먹히지 않게 구해주세요. 그럼 나중에 저도 당신을 구해드릴게요. 착한 마음씨를 가진 마누는 핸드메이드로 요래조래 멋들어진 항아리를 만든 뒤 물고기를 넣어서 애지중지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귀염뽀짝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가 감히 눈도 못 마주칠 정도로 자라 강에 풀어주게 됐죠. 헤헤. 연기가 이어지고 있었군요. 헤헤헤. 예. 컸어 이제. 말이 좀 많은 물고기였어요. 물고기가 다시 한번 마누를 찾아와서 말을 걸게 됩니다. 헤헤. 전적으로 저를 믿고 당장 배를 만드셔야 합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뒤 마누는 일단 물고기의 말대로 크고 튼튼한 배를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배를 완성하자마자 정말 물고기의 말대로 시커먼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고요. 마치 거대한 폭포수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물고기는 거친 물살을 가르며 영차 마누의 배를 이끌었고요. 그렇게 40일 뒤 마누가 탄 배는 인도 북쪽에 있는 거대한 산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정말 약간 우리한테도 있는 은혜 갚은 뭐 까치, 제비 뭐 이런 제비. 생각도 나고. 근데 그 얘기들하고 노아의 방주 스토리하고 짬뽕이잖아요. 나라마다 참 약간 비슷한 스토리들이 또 있어요. 있네요. 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비는 그쳤지만 이 거대한 홍수는 마누를 제외한 지상의 모든 생명들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이제 세상에 홀로 살아남은 마누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버터와 우유의 응고물인 커드를 물속에 던졌는데요. 그러자 물속에서 단단한 덩어리가 마구 엉기더니 여성 이다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구약성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류의 시조 아담과 이브가 인도에서는 마누와 이다가 되는 것이죠. 지난 5월 태국 무려 69년 만에 국왕의 대관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66세인 마하 와치랄롱콘 왕이 태국 짜끄리 왕조의 10번째 국왕으로 즉위한 건데요. 이 기념비적인 일에 왕궁 주변으로 20만 명의 인파가 몰리고 전 세계에서도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뉴스 본 기억납니다. 네. 네. 야, 69년 만이면 정말로 더 의미 있는 일이었겠어요. 그런데요, TV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된 이번 대관식에서 좀 특별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왕의 몸에 뭐 이렇게 뿌리네요. 몸에 물을 붓는 거죠. 물이죠, 저거. 와치랄롱콘 국왕은 전통에 따라 태국 전역의 76개 주에서 길어 올린 성수를 머리와 몸에 붓는 일종의 정화 의식을 치른 건데요. 이런 의식을 치르는 이유, 물을 맞으면 몸속의 나쁜 기운이 사라진다고 믿기 때문이랍니다.
태국인들이 이처럼 물을 신성하게 여기게 된 이유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12세기 태국이 캄보디아의 지배를 받던 크메르 제국 시절 인타팟 왕국의 나크 왕비는 왕과 태교 여행을 하던 중에 그만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크 왕비가 낳은 건 인간이 아닌 커다란 알. 또 알 나오네. 그런데 사실 나크 왕비는 용의 후손이었습니다. 왕에겐 계속 숨겨왔던 거죠. 아무튼 왕은 알이 나오자 대분노를 했고 어쩔 수 없이 왕비는 자신이 낳은 알을 모래 속에 묻었는데요. 다행히 이웃나라 라워 왕국의 콩쿠라오 왕이 그 알을 발견해 잘 보살폈고 10달 뒤 놀랍게도 그 알에선 건장한 사내아이가 응애 태어난 겁니다. 이후 왕은 그 아기를 아들로 삼고 이름을 루엉이라 지었는데요. 그런데 루엉에겐 아주 신비한 힘이 있었습니다. 11살 때 강에서 배를 타고 놀다 물살을 거슬러 노를 저으려니 힘이 들었죠. 그래서 그냥 물살이 정말 반대로 흐르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했거든요. 그런데 unbelievable. 갑자기 강물이 반대로 흐른 겁니다. 초능력자는. 그렇죠. 루엉의 신비한 힘은 물을 다스리는 자였던 거죠. 이후 루엉은 라워 왕국의 왕이 됐는데요. 이 요상한 일을 전해들은 크메르 왕이 말하길 물을 다스리는 자라. 살려두면 나에게 큰 화를 입힐 것이다. 그 자를 없애라. 하지만 신통한 능력자 루엉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피신 끝에 수코타이 왕국의 절에 들어가 스님이 됐는데요.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뒤를 쫓자 이제 그만하시오. 예! 그러자 크메르 장군은 그만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이 모든 사연을 알게 된 수코타이 백성들 사이에서 루엉은 하늘이 내려준 왕이야. 루엉님 수코타이를 다스려주세요. 결국 백성들의 간청에 루엉은 수코타이의 왕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크메르로부터 독립한 태국 최초의 독립국가 수코타이 왕조의 건국 신화입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에게 물이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매년 4월 태국에서 열리는 송크란 축제 다 아시죠? 이것도 원래는 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손에 물을 뿌리며 애군을 씻어주는 의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커져서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게 된 거라고 합니다. 애군을 씻어주는 거네요. 근데 송크란 축제는 영상 봐도 언젠가 꼭 한 번은 가보고 싶긴 근데 하더라고요. 마음의 준비 안 하고 나면 되게 기분 나빠요. 왜요? 예전에 한번 진짜 몰랐는데 막 껴져버려? 처음 갔는데 자 이제 오늘 태국 왔으니까 뭐 출장도 끝났고 뭐 좀 해볼까 하는데 갑자기 팍 부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잖아. 그러니까 몸이 흔들릴 정도로 뿌린 거지. 양동이로. 근데 그냥 쭉 이게 그때만 아니라 해도 정말 옛날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진짜 완전히 형보다 잘 돼 있고 놀이로 진화를 했더라고요 요즘. 자 하백은 한국, 중국 이 같은 한자권 문화에 등장하는 신인데요. 삼국사기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선 압록강인 청하의 신, 중국에선 황하 일대를 주관하는 황하의 신, 이 공통적으로 강과 물을 다스리는 강의 신입니다. 그리고 반신 반어 능력자로 몸의 반을 물고기로 변하게 하거나 용으로도 변할 수 있는 진정한 팔색조 신이고요. 자, 물속에 조개로 만든 아름다운 궁전에 살지만요. 구속은 거부한다. 자, 한 곳에 머물기를 거부. 물의 신답게 흐르는 물처럼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풍류를 즐기는 미남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악어, 자라, 오징어 등 물에 사는 친구들을 신하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국과 중국의 물의 신 하백의 공통점인데요. 그런데 하백을 대하는 마음은 이 양국이 참 다릅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하백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하백은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 주몽의 외할아버지로 잘 알려져 있죠. 유화 부인의 아버지가 하백이라는 사실은 고려시대 역사서 삼국유사, 고려시대 시집, 동국 이상국집 등에서도 나는 하백의 딸로 이름은 유화다라고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하백은 자신의 딸 유화가 처녀의 몸으로 이 천재의 아들인 해모수와 정을 통한 것도 모자라 해모수가 유화를 두고 홀로 하늘로 돌아가 버리자 가문을 더럽혔다며 딸 유화를 내치고 맙니다. 이후 유화 부인이 주몽을 낳았는데요. 그런데 이 주몽이 자신을 시기에 해하려는 왕자들에게서 도망치던 중 강 때문에 발이 묶이자 난 수신 하백의 외손자다. 강을 건너게 해다오. 하백의 손주 사랑은 지극했나 봅니다. 손주를 위해 물의 신인 자신의 힘을 이용 물고기와 자라로 다리를 척척 만들어 손주를 도와줍니다. 자, 무사히 여기서 탈출한 주몽은 이후에
고구려를 건국하게 된 거죠. 한국에서 하백은 국가 시조의 뿌리이자 좀 신성한 존재였네요. 하백이 없었으면 고구려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고구려 없었던 거죠. 그죠? 그런데요, 한국에서 하백을 경외하며 신성하게 여겼다면 중국에선 하백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여겼다고 하는데요. 자, 중국 도교 서적 토박자에 따르면 원래 풍이 혹은 빙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황하에 빠져 죽자 천재가 갸륵히 여겨 그를 황하의 신으로 소생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국 초나라 시대의 저서 초사에 따르면 아름답기로 소문난 낙수의 여신 복비를 아내로 맞았지만 그 아내를 두고 프리드를 외치며 떠돌았고요. 그 사이에 외로웠던 복비는 자신을 위로해주는 중국의 천상계 명궁 예, 여기서 또 예가 나옵니다. 아까 그 예입니까? 예. 이 예와 눈이 딱 맞아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하백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지 않았고요. 그래요? 어쩌구리? 야, 니네 가만 안 둬.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분노에 찬 그는 무시무시한 용으로 변한 뒤 홍수를 일으켜 논과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브레이크 없이 날뛰던 하백은 응징을 당하게 되니 바로 아내의 내연 명궁 예의 화살에 맞아 왼쪽 눈을 잃게 됐고요. 결국 아내 복비도 잃게 돼버렸습니다. 하나의 이름을 가진 한국과 중국의 신, 같은 듯 다른 신성 살벌한 수신 하백이었습니다. 춘절, 청명절 단오와 더불어 중국의 4대 명절 중 하나인 중추절. 중국의 추석으로 음력 8월 15일이 되면 달에게 제사를 지내는 해월을 합니다. 보름달 모양의 전통과자 월병을 먹으며 온 가족이 함께 달을 감상하는 게 중추절 연례 행사죠. 그런데 이런 풍습이 생기게 된 데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는 아주 먼 옛날. 그때는요, 하늘에 태양이 10개였습니다. 10개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땅은 쩍쩍 갈라지고 온갖 작물들은 배짝배짝 말라가고 사람들 역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중국의 명사수 이해. 난 이해라고 해. 그를 결심했어. 내가 세상을 구하는 거야. 이해. 그는 놀라운 신궁 실력으로 하나의 태양만을 남겨두고 9개의 태양을 탕야 연달아 떨어뜨렸습니다. 명사수네요. 명사수예요. 그 뒤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된 그는 아리따운 여인 항아까지 아내로 맞이하게 됐죠. 그런데 행복한 결혼 생활도 잠시 부부에게 그리운 불행의 그림자. 예가 도를 닦기 위해 신선들의 산 곤륜산에 올랐다가 하늘나라의 황후인 서왕모를 만나게 됐는데 서왕모는 예에게 특별한 선물 하나를 건넸습니다. 바로 불사약. 이 약을 먹었다면 곧장 하늘로 승천. 신선이 될 수 있는 불사약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 항아와 헤어질 수 없었던 사랑꾼 남편 예. 그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 항아에게 불사약을 건네면서 이걸 먹으면 바로 하늘에 가 신선이 된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잘 숨겨둬야 돼. 그런데 이 부부의 대화를 몰래 엿들은 이가 있었으니 바로 예 제자인 복몽. 아하. 이런 게 있어요. 제자가 뭔가 불길한 예감. 그러니까 결국 불사약을 손에 넣기 위해 몰래 스승 예 안방에 침입.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불사약을 내놔. 스승의 아내인 항아를 검으로 위협했죠. 두려움에 떨던 항아. 그런데 그녀는 불사약을 건네는 척하다가 그 약을 꿀꺽 삼켜버렸죠. 그럼 즉시 하늘로 올라간다며. 불사약을 삼키자마자 신선이 돼 하늘로 올라가 버린 항아. 그러나 역시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그나마 땅과 제일 가까운 달의 신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녀가 평소 즐겨 먹었던 과일, 과자 등을 차려놓고 달을 향해 제사를 지냈다고 하고요. 이 신화가 전해져 사람들도 중추절이 되면 항아를 기리며 달을 향해 행운과 평안을 비는 풍속이 생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중추절에 먹는 월병 상자를 보면 달로 날아오르는 항아의 그림이 참 많습니다. 그렇구나. 예뻐요. 앞으로 월병 먹으면 항아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12세기에 건립된 이후 크메르 제국, 앙코르 문명의 번영을 상징했지만 그 옛날 도대체 어떤 기술력으로 이 앙코르와트를 세웠는지
크메르인들은 어디에서 살았으며 또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살았던 도시의 흔적은 지금까지도 밝혀야 할 숙제입니다. 진짜 신비한 곳이야 저는. 그 규모와 수준 정말 대단하잖아요. 자, 그런데 2012년 호주 고고학 연구팀은 여의도 면적의 655배에 해당하는 총 190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레이저 스캐닝을 통해 조사한 결과 약 1000년 전 중세 도시를 발견했고요. 이 도시들은 679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캄보디아에서도 프놈펜의 규모에 필적할 것으로 추정. 어허. 그리고 학계에서는 동남아시아 역사를 뒤집을 새로운 발견이라며 들뜬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 이 전설로 존재했던 크메르 제국의 잃어버린 도시를 찾았습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 도시가 바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대 비문으로 전해지던 전설의 도시. 서기 8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세워졌다고 알려진 곳. 앙코르 이전보다 앞서 세워진 크메르 제국의 최초의 수도. 마헨드라 파르바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메르 제국의 앙코르보다 앞선 대도시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연구팀은 이곳에서 왕궁과 피라미드 형태의 사원, 연못 등을 발견했는데요. 오. 뿐만 아니라 크메르 제국의 힘의 원천이자 상징인 물을 이용하는 수력 시스템이 대규모로 발견. 우와. 수로들이 앙코르와트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두고 연구팀은 수로들이 비록 원활하게 작동되진 않았지만 앙코르 문명이 만든 인공 호수의 근간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려 1000년도 전에 세워진 도시지만 구조물들이 규칙적인 너비의 격자무늬 배열로 정교하게 세워진 도시임이 밝혀졌는데요. 즉 이는 과거 크메르인들이 계획적으로 세운 도시라는 증거인 셈이죠. 그리고 이 같은 발견은 미지의 문명이었던 크메르 제국이 그간 학자들의 예상보다 더 오래전부터 발달한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점, 제국의 번영과 그 규모가 방대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세계 어디에서든 물을 다스리는 건 권력의 상징이라 크메르 제국이 그 정도의 권력을 뭐 유지하거나 네. 혹은 증명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인프라가 없었을 텐데 수로와 앙코르 같은 사원들을 다 만든 거죠. 대단하죠. 그 연구를 통해 조금 이런 의문들이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배운 인류 최초의 문명은 기원전 3500년경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아니 전 세계인이 다 알고 있는 역사를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이 형 좀 바꿔. 모두 뒤집어버리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무려 기원전 7500년경에 탄생한 것으로 추측되는 신문명이 발견된 겁니다. 황하 외웠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다음에 겐지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는데 와 발견이 여태 왜 안 된 거지? 어디에 있었기? 어쩌면 인류 역사를 새로 쓸지도 모르는 신문명은 인도 구자라트주에 위치한 캠베이만의 해저에서 발견됐습니다. 인도구나, 인도. 바다 아래에 있었어? 2001년 인도 국립해양기술원이 해양 오염도 측정을 위해 음파 탐지기로 해저 촬영을 하던 중 바닷속에 뭔가 직사각형의 구조물이 보이는데요? 고대 도시의 터로 추정되는 다양한 크기의 직사각형 구조물 수십 개를 발견했는데요. 와 저거는 사람이 만든 거네. 당시 인도 해양 고고학의 최고 권위자인 라오 박사와 전문 다이버들이 투입돼 조사한 결과 댐으로 추정되는 건축물과 댐? 전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전망대, 에이. 곡물 창고, 공중 목욕탕이 있었고요. 와. 심지어 주거지로 추정되는 곳에는 지금의 하수도 시설과 매우 흡사한 통로와 도로의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세계 곳곳의 바다에서 해저 도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죠? 그중에 이 인도의 해저 도시가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는 증거 있습니까? 아니 억지를 부리지 말자고요 우리가 증거 앞에서. 이 당시 조사팀은 이 해저 도시에서 발견한 도자기, 조각상, 난로 재료 등 약 2,000점의 유물을 인양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작은 나무 화석이 발견됐고요. 허허. 이 나무 화석에 대한 탄소 연대 측정을 한 결과 밝혀진 충격 사실. 이 나무 화석의 연대는 기원전 7545년에서 7490년 사이의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나무 화석의 탄소 연대에 따르면 이 해저 도시의 문명이 인류의 4대 문명보다 앞선
무려 기원전 7,500년경에 시작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나무 화석이라고 하는 게 저 해저 도시의 유적이 맞을까요? 이게 흘러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이 나무 화석의 용도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요. 나무 화석과 이 해저 도시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도 캔베이만에서 발견된 해저 도시. 과연 그 도시는 인류 최초의 문명 도시였던 걸까요?